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운데. 그래도 많이 집에서 바쁘시죠? 요즘에는 집에서. 네, 주말이면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 먹는 게 보통이 아니죠. 평상적인 그러니까 가정주부. 집에서 주부 그렇죠. 모드로. 네. 주부 코스프레. 그렇군요. 네. 자, 더운 그런 이제 시기 조금 더위가 더 간다고는 하지만 네,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민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번에 과연 다음번 일렉션 2020에서 어느 당이 할까에 이게 약간 촉각이 곤두서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정책이 좀 많이 바뀌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네. 그래요. 지금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거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취소하고 보류한 뭐 정치 망명이나 지금 다카 같은 케이스, 그다음에 해외에서 비민 비자 지금 12월까지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 되면 바로 원상복귀 시킨다고 그렇게 공약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네. 많은 정책이 다르지만 특히 이민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시민권 심사도 혹시 이게 정권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주변에서 들으면은 시민권 따기가 너무 어려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너무 대기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시민권 따기는 예전부터 좀 힘들었었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30여 년 동안 프랙티스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쉽고 어렵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규정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심사 기준을 이렇게 조금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 행정부 때는 낮게 한다는데 살짝 느슨한 느낌. 네, 그러니까 체크업을 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널 기록이 물론 있으면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실수로 시민권을 받으신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추방명령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범죄 기록 있는데 없다 그러고 또 이름도 막 개명을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숨기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사기 조사 전담반을 따로 만들어서 시민권 자체를 잘못 준 것들을 지금 조사해서 취소하고 추방 통보서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 시민권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상당히 많은 사기 케이스들이 시민권자들도 지금 조사 전담반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취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어떤 행정부도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이제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거는 뭐 정당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보면은 주로 한국 분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특히 히스패닉들이 불법으로 여기 와가지고 추방 명령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이름도 개명하고 가정법원에 가면 또 이름 다 개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찍으면 요즘에는 지문 기록이 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 바꿨더라도 지문으로 다시 리프레시 옛날 기록을 다시 조회하면은 뭘 거짓말을 했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쉽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없죠. 미국에서 보통 그런 연방을 상대로 해갖고요. 대부분 연방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자세히 읽어보면 밑에 여기에 거짓말하면은 중범에 해당하는 under the penalty of perjury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면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문이 모든 양식에 적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읽어보지 않고 그렇죠. 거기까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모든 폼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는 거죠. 저희는 읽어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민국에 뭐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뭐 정치망명이든 다 인터뷰를 가잖아요. 가시면은 제일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선서는 무슨 선서를 하냐면 I'm going to tell only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under the penalty of perjury.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물어보는 말에는 모두 진실만을 대답하겠다.
진실만을 대답하지 않으면 역시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선서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앞에 가서 하는 모든 질문 답변 또 아무 생각 없이 안 읽어보고 제출한 서류들의 위조 사항이 발견되면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정권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권 자격 요건 이거는 변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민권 어플리케이션이 그래도 이제 뭐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제 네. 기억에도 한 4페이지 정도 됐어요. 네. 그다음에 한 10년쯤 전에는 한 8페이지, 그다음에는 8페이지가 12페이지, 16페이지, 오. 급기야는 이제 한 20페이지 정도로 늘어났죠. 네. 네. 그러니까 질문 내용과 체크하는 내용이 많아졌다는 점점 뜻이기도 합니다. 늘어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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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주로 뭘 심사하는지 또 변호사님하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집중 그러게요. 탐구해봐야 될 것 궁금하네요.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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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시민권은 이제 일반적인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누구한테 해당 사항 되는 그쵸. 거. 그다음에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반적인 기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가족 초청을 통해 받았든 취업 이민을 통해 받았든 어떤 분들은 뭐 유비자, T비자 이런 걸로 해서 뭐 정부에 도움을 주고 수사에 또 내가 트래피킹 뭐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한국 분들은 정치망명하신 분들이 거의 없지만 한국이 지금 이렇게 뭐 대진하고 있어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탄압을 받고 이렇지는 않지만은 남미에서 이제 온 많은 사람들 네네. 니카라가 뭐 네. 엘살바도 뭐 멕시코는 많지 않은데 이런 히스패닉 또 전쟁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치 망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에 들어오지 말라 망명 온 사람이 합법으로 오기도 힘든데 합법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신청도 못한다 이렇게 또 바꿨어 이것도. 네. 그리고 멕시코에서 기다렸다가 신청하고 허가가 되면 들어오라는 식인데 멕시코 정부는 왜 우리 땅에서 하라고 하냐. 망명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아직도 이제 분쟁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민의 기준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텀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 한국 영어로 good moral character가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시민권 할 때 제가 보면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영주권 다 받고 이제 시민권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민권 할 때 연령에 따라서 아직 그 정령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세금 보고서예요. 세금 보고. 네, 세금 보고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기준이 아니고요. 기간? 정부 도움 받지 않을 정도의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요즘의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에요. 제가 한 5년치 일을 해서 프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받을 때요. 네, 시민권 네네. 어플리케이션에 지난 5년 네, 동안에 네네네. 거주지를 적고 지난 5년 동안에 직장 정보를 적게 돼 있어요. 네네. 물론 그 이전도 보는데요. 적는 거는 일단은 5년 것만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손님들이 상담 왔을 때 지난 5년 세금 보고서를 보고 시민권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보고하셨는지 너무 조금 보고하셨으면 수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정을 하고 보고 안 하신 분들은 또 보고를 하고 네, 이렇게 네.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그러게요. 대해서 잘 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정부가 발표한 최저 생계비가 파버티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게 한 100% 정도만 돼도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이면은 12,760불이고 한 달에 뭐 한 1,000불 조금 넘게 번 사람이네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심사가 까다롭다는 거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저희가 항상 100%만 하셔도 통과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100% 하면은 그게 48개 주, 알라스카하고 하와이를 제외한 주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적용하다기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솔직히 좀더 LA 벌어야죠. 같은 경우에 그쵸. 더 있어야죠. 1,000불 벌면은 렌트비 내면 못 먹고 살 게 살죠. 없잖아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이게 살았던 거하고 세금 보고하는 거를 더 자세히 이렇게 캐 묻고 또 정부담 받을 소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인이면 21,720이니까
그 시민권 신청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얼마 이상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는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제 기억에 오바마 행정부 뭐 옛날에 클린턴 행정부 때는 저희가 항상 100%만 하시면은 통과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렇게 상담해 줬다가 지금은 당해년도 기준 100%면 된다 말씀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다 퍼블릭 어시스턴트 받아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쵸. 그중에 이제 티피컬하게 가장 많이 받는 게 메디칼 같은 거예요. 의료 혜택.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홍대담에 초청을 했다. 부모가 한국에 있는 뭐 시민권자 부모가 뭐 미혼 자녀나 기혼 자녀를 초청을 했다. 그럴 때 정부가 정한 그 최저 생계비 가이드라인은 100을 기준으로 125%예요. 네. 그럼 제가 보면은 정부 도움을 받는데 125%니까 125%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시민권 가면은 이런 그 정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 없냐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메디칼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막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럼 메디칼을 받는 소득은 125가 아니고 138%예요. 자격 기준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25면 떨어진다. 뭐 100 미만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125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고 저희가 봐서는 어차피 시민권을 잘 받아야지 특히 젊은 나이에 조금 보고 한 거는 앞으로 장기간 정부 도움 받을 소지가 많다고 정부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저희가 안전한 기준은 한 138%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성문화돼 있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신 분들이 많은데 혼자면은 17,609불이니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500불이면은 텍스 공제하면 1,200불 받아서 뭐 이렇게 룸 살면은 차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죠. 쉽지 않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138%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고 네. 뭐 부부인 경우는 이제 23,792불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의 인컴이에요. 개인의 인컴이라기보다는. 네. 가족이면은 이제 부부가 한 달에 한 2,000불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4인 가족도 많으니까 4인 가족은 36,156이 이제 138% 기준이에요. 물론 100%는 26,2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부부가 둘이 얘들 둘 아직 그 미혼인데 키우고 살고 있다. 그럼 부부가 합해서 3,000불 조금 넘게 이렇게 보고하시면은 이제 메디칼을 안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고 제가 볼 때 시민권 받은 다음에 소득이 좀 줄어서 메디칼 받고 하는 건 전혀 또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제 미국 사람 된 다음이니까. 네, 된 다음에는 많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많은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영주권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맞아요. 여기서 장기로 살게 해준 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사 기준에 맞게 세금을 잘 보고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주변에 실제 고민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보니까 뭐 최근은 아니지만 아이 낳을 때 이제 메디칼 그걸로 많이 도움 받잖아요. 네. 그런 거가 혹시 조금 내가 이게 좀 안 좋은 기록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본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거는 이멀전시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산모가 메디칼 받고 하는 거는 소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8% 미만이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38% 이상 버는데 메디칼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요즘 같으면은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부르는 게 오바마 케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오바마 케어를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정부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민권이 토픽이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권 하실 분들은 메디칼보다는 오바마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려면은 138% 이상을 보고하면은 네. 그 다음서부터는 오바마 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정부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부 도움이긴 하지만 문제를 삼지 않아요. 네. 또 그러면은 아까 그 시민권 신청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인 그 도덕적 품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좀 판가름하는 그런 이민국의 별도 규정이 있나요?
네, 이것도 제가 보면은 네. 금년 5월 21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이민국이 발표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민국이 뭘 발표했냐면은 좋은 네. 도덕 품성에 해당하는 이제 시민권의 대표적인 거절 사유들을 이민국이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시면 아마 이 서류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민국이 티피컬리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쵸. 이걸로 네. 인해서. 왜냐하면은 그 가이드라인에는 자세한 형법이나 뭐 모든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많이 있었던 케이스들 또 자기네들이 거절하는 사유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쪽에서 써놓은 규정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많으니까 좀 갖고 온 자료를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 많은 분들은 뭐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인지 일단은 잘 애매하죠. 모르세요. 네. 근데 영어로는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자로 CIMT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폭행. 폭행도 폭행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전과가 없고 이렇게 상처가 많이 안 나고 또 의도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단순 폭행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 폭행은 제가 말씀드린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 CIMT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형사 사건 처리할 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플리 어그리먼트 우리가 유죄 인정을 하더라도 그 죄목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전과가 없으신 분들은 특히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같은 경우에 집에서 배우자랑 뭐 싸우다가 물건을 집어 던졌달지 홧김에 뭐 뺨을 한번 때렸달지 뭐 이렇게 서로 한국말로 막 치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신고 안 해도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고 고함을 지르다 보면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저도 그런 상담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 걸리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같은 단순 폭행도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한테 한 거는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도 절대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 말로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물건을 던지고 그 던진 것 때문에 상처가 안 났더라도 다치거나 인주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서류를 뭐 위조하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위조라는 게 꼭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문서 학위를 조작하고 기생충 이런 것도 티피컬한 그 위조지만 세금 보고서를 뭐 살짝 뭐 고쳐서 집어넣으신 분들도 있고 이민국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을 안 하는 것들도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된 기록들이 과거에 그렇죠 뭐 한국 갔다 왔거나 뭐 이런.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바뀌어서요 그 CBP라고 하는 곳에서 입국할 때 지문도 다 6가락을 찍고 뭐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위조라는 걸 이제 출입국 기록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데요. 지금서부터 한 7, 8년 이전에는 이런 전산 시스템이 이민국도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에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불법으로 미국에 있었는데 이민국 직원도 이거는 다 과거에 많이 연루돼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학원을 통틀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몇몇의 문제가 많은 학원에 주로 원장님이나 뭐 또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그 한국식으로 뇌물을 이민국 직원한테 가져다 주고 비자가 살아있을 당시 관광 비자 B1, B2 비자가 한국이 무비자가 된 게 2008년이에요. 근데 2007년에 관광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비자가 2017년까지 10년 동안 줬기 때문에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국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법으로 뭐 1년을 살았든 6개월을 살았든 좀 살았는데 출국을 하지 않았죠. 출국을 하지 않고 이제 불법으로 있는데 비자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자가 살아 있는 걸 이제 여권을 그 중간에 있는 브로커 이런 분들이 아마도 제가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유죄 판결 받은 판결문은 제가 봤으니까요. 네네. 임미국 직원한테 갖다 주면 임미국 직원이 출국 기록 없이 입국 기록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임미국 직원이 입국 기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민국에 조회해 보면은 사실 기록이 있잖아요. 입국한 거네요. 근데 입국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한 기록이 있는 걸 가지고 이민국에다가 과거에 신분 변경을 주로 학생 비자로 많이 했죠. 유학원들이 조금 많이 인발부돼 있다 보니까. 그럼 학생 비자를 이민국이 허가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다 허가를 해줬어요. 네,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출입국 기록이 전산화가 돼 있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수기였군요. 근데 이민국 직원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신분 변경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신분 변경된 서류를 가지고 영주권 서류를 다 제출을 했어요. 나는 합법이다. 네. 그렇죠. 그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다 합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영주권도 다 잘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입국 기록을 찾는 게 순식간에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민국에서 자세히 출입국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국 기록이 없는데 입국 기록만 2번씩 갖고 있는 사람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찾아낸 거예요. 네, 다 찾아냈죠. 오. 그 아마 이민국 시스템에 입력한 사람의 아이디 번호들이 다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도와준 이민국 직원들도 다 찾아냈어요. 지금 조그만 방들에 들어가 계시겠네요, 그분들. 벌써 이제 한참 됐기 때문에 연방 공무원이지만 박탈당하고 형사상으로 고소당하고 그다음에 다 뭐 유죄를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죠. 에비던스를 다 이민국이 찾아가지고 기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방의 감옥에도 가고 지금쯤 아마 살고 나올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럼 큰일이 또 있었군요. 네, 제가 그 이민국이 보내준 그 유죄 판결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정확한 금액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민국 직원들은 한 케이스에 뭐 250불에서 500불 정도 받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이민국 직원은 100불, 뭐 150불. 그런데 숫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나 보죠. 그렇겠죠. 뭐 액수가 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한국 분들 상담할 때 들을 때는 이제 조금 준 사람은 한 1,000불, 많이 준 사람은 3,000불, 뭐 그 사이를 이제 줬다고 얘기합니다. 중간 브로커가 좀 많이 남기셨네요. 네. 한국 분들은 머리가 되게 좋은데 이제 잘못된 것도 빨리 답습을 좀 잘하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렇죠. 누가 이거 뭘 했다 그러면 또 그러면은 또 다른 옆에서. 유학원이 금방 가서 우리는 재생 추측이지만 뇌물을 조금 더 주고 같은 직원한테 받았든지 뭐 그런 별로 안 좋은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 시민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출입국 기록이 처음에 만든 게 그렇게 받아서 영주권 가지고 해외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전산화가 되기 전에 문제없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해외 나갔다가 전산화된 이후에 갑자기 영주권 뺏겨서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서류 위조. 서류 위조. 거기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출입국 기록이 가짜 서류인데 그 가짜 서류를 알고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출한 걸로 신분 변경하고 영주권 받고 했으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한 4분인 경우는 아빠가 뭐 대표로 했겠죠. 근데 와이프랑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가짜 서류가 제출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줘도 되지 않는데 이민국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 가족 모두 다 없죠. 가족 모두 다 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형사상 기소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 주모자들은 다 형사상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이제 이민국은 이런 분들을 이제 컨스피레이터 공모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피해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 없다. 이민국 직원이 다 진짜로 도와준다. 그다음에 비자가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다. 그리고 또 인민국도 잘못한 게 그쵸. 신분 변경을 해주긴 왜 해줬는지 시스템이 옛날에는 아웃데이트돼 있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그 이런 분들은 이제 출입국을 일단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시민권 가서도 오래됐지만 이 기록을 전산화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출입국 기록이 바로 제가 보면 필터링하면 스크린에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습이 조금 어려워요. 네네. 혹시라도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뭐 고의성이 없지만 모르고 그쵸. 과거에 이렇게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그냥 영주권자로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그 생각이 영주권자로 듭니다. 사시면서 출입도 좀 자제하고 네. 그냥 가능하면 네. 시민권 신청도 좀 자제하시고 이런 게 더 낫다라는 네. 또 조언이군요. 변호사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도 근데 예를 들어서 안 어렸을 때 될까요? 받은 애들은 제가 봐도 좀 너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권 하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이에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이 발각이 돼도 사면 받을 수 있고 재이민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연유든 시민권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취소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옵션과 또 잘못된 거를 용서받아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이제 위험을 테이크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옵션이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권 받은 이후에도 네. 지금 그 추적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뭐 박탈. 안심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부서를 한 1년쯤 전에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제 집에까지 찾아가서 체포하고 그런 뭐 작전 명령처럼 그렇게 아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 기록 중에서 이런 그 크라임 앤 모럴 터피투드의 아닌 CIMT가 아닌 범죄들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번 이상 받으신 분도 무조건 안 되고 네. 캘리포니아 법이 허용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캐나비스라는 플랜트가 그 대마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법은 이제 이걸 통과해서 집에서 뭐 6그루까지 심을 수도 있고 뭐 약축된 거를 8g까지 소지도 할 수 있고 뭐 이거를 뭐 팔거나 그런 거는 안 되지. 팔려면은 이제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쵸. 플랜트하거나 팔려면.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 연방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합법이라 그래서 마리화나나 대마초를 키우거나 뭐 갖고 있거나 또 이걸 디스트리뷰트 뭐 팔거나 이런 거에 인발부돼서 문제가 되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연방법의 이민법은 네, 먼저 근거하니까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의외로 경제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아직도 제가 보면은 이런 그 마사지 파러 같은 걸 통해서 한국에서 원정으로 와서 뭐 매춘하신 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또 걸렸던 분들도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도 꽤 많고 아이고, 그래서 네네.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지만 이게 뭐 있어요. 그분들은 또 이게 뭐 생계 수단이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괴리감이 좀 어떨 때 많이 느껴드리고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피해자로 제가 뭐 T비자나 U비자를 신청하시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상담을 해드려도 10명이면 한 8명은 제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가셔서 알았다 그러고 가시고는 안 오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립국을 알선하는데 요즘은 무비자가 됐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미립국 알선할 일이 별로 없어졌죠. 네. 근데 무비자 이전에 가족이 뭐 이상 가족 돼 있다 보니까 멕시코나 뭐 이렇게 그 캐나다 보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속어로 가요떼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가요떼. 이민업계에서는 가요떼 아마 밤중에 움직인다 뭐 그래서 그런 속어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미립국을 알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가 인발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과거에 오시고 신분 아직 해결 못한 우리 불체자들이 한인타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까다로워진 거죠. 중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혼을 안 하시고 왜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가 마치 미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중혼하신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진짜요? 얘기 안 하면 뭐 과테말라에서 결혼했었다가 이혼하고 오셨는지 한국에서 뭐 결혼하고 이혼 안 하고 오셨는지 사귀시는 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모르죠. 결혼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됐다는 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이런 거고요. 네네.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혼인신고 LA 카운티도 가면
이중 결혼이네요, 그럼. 싱글이라고 서로 마크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포로 아이디만 있으면 결혼이 신고가 가능해요. 네. 이혼했으면 디보스드라고 마크하고 이혼 판결문 원본을 갖고 가야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뭐 접수를 받는 창구에서 확인을 안 하니까 싱글 이렇게 마크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중혼이 되는 거고. 한국 분들은 도박을 뭐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뭐 즐겨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것도 취미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박에서 인컴이 많이 나신 분들도 1099G라는 걸 받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도 자주 한 것들은 이제 갬블링,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저희가 3번씩 진짜. 받은 분들도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해드렸는데 이것도 심사 기준의 차이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2번 있으면은 주지 않습니다. 추방도 된다는 얘기도 뭐 얼핏 아직까지 들었는데. 추방하라는 규정까지는 발표한 그래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요번에 이민국이 5월달에 발표한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법하고 관련돼서 왜 배우자를 부양하라 또 자녀를 부양하라는데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시민권 받을 수 없고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 가족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뒤에 신고하면 바로 자격 정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재판에 참석하라는데 보석금 내놓고 참석을 안 한달지, 그다음에 그 시민권 신청서에 당신은 세금을 미납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민권을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간혹 가다가 메일로 당신이 불체자한테도 어떨 때는 그게 운전면허 기록을 잘못 오는 것 같아요. 보트를 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보트를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뜻을 모르고 그냥 마크해가지고 보트를 실수를 했더라도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 메일로 온 거로 뭐 불법 보트를 한달지 뭐 불법 투표 등록을 한달지 이런 것들은 또 시민권자라고 어디를 가서든지 특히 내가 보면 자녀들이 뭐 장학금 받는다고 학교에 신청서에 시민권자가 아닌데 시민권자라고 클레임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네. 네. 많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도 제인종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종 변호사님과 시민권의 어떤 심사 요건에 대한 것을 특히 이제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제인종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종 종합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민법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